그 손길이 제 등을 부드럽게 스치며 감정의 미묘한 리듬을 따라 움직일 때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설렘이 남았습니다. 따뜻한 감각이 등줄기를 따라 퍼지고 긴장과 안도감이 섞인 기분 좋은 전율이 마음을 감쌌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시냇물이 조심스럽게 다시 흐르듯 온몸에 가벼운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이서윤, 올해 32살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아들 준서와 그리고 시아버지가 계십니다. 제 이야기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 잿빛 하늘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3년 전만 해도 제 삶은 따스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의 작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던 금강의 잔잔한 물결, 그리고 그 풍경보다 더 아름다웠던 제 가족. 남편 지훈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만은 비단결 같던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후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현관문을 열며 서윤아, 나왔어. 하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제 하루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준서는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대? 또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장난만 친 거 아니야? 당신 아들인데 누굴 닮았겠어요. 그래도 오늘은 칭찬 스티커 3개나 받아왔어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나누는 소소한 대화, 아들 준서의 재롱을 보며 터뜨리는 웃음. 그것이 제 세상의 전부였고 저는 그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름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제 세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서윤 씨 되십니까? 여기 공주병원 응급실입니다. 남편분께서 현장에서 사고를. 그 뒤의 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저는 어떻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 속에 남은 것은 차갑게 식은 수술실 앞 복도와 하얀 천 아래에서 더 이상 저를 불러주지 않는 남편의 얼굴뿐이었습니다. 비계 붕괴 사고, TV 뉴스에서나 보던 끔찍한 단어가 제 삶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슬픔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아가리 같았습니다. 저는 넋나간 사람처럼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 저를 붙잡아 주신 분은 시아버님이셨습니다. 평생 공주에서 과수원을 일구며 살아오신 아버님, 박선우 씨. 무뚝뚝하고 과묵한 분이셨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그의 슬픔은 그 깊이를 감히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굽은 등은 더 휘었고 깊게 팬 주름은 아들의 이름을 새긴 묘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버님은 휘청거리는 저를 부축하고 어린 손주를 품에 안으며 묵묵히 장례식장을 지키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낯설고 거대한 동굴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정막이 괴물처럼 저를 덮쳤고 저는 남편의 옷가지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5살 배기 준서는 밤마다 아빠를 찾으며 울었고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지? 막막함과 절망이 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버님께서 과일 한 상자를 들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지신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준서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시던 아버님께서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서윤아, 내가 너희 집으로 들어와서 살면 어떨까 싶다. 저는 놀라 아버님을 쳐다봤습니다. 다른 뜻은 없다. 너 혼자 애 데리고 고생하는 거 하늘에 있는 지훈이가 보면 마음 편하겠냐. 그리고 저 녀석 준서가 눈에 바려서 그런다. 내 아들이 남긴 유일한 핏줄인데 하래비가 곁에서 지켜줘야지.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젊은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한 집에 사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하지만 아버님의 진심 어린 눈빛과 무엇보다 저를 짓누르는 외로움과 공포가 더 컸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저, 그리고 준서,
세 사람의 위태롭고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약속대로 묵묵히 저희 모자를 돌보셨습니다. 제가 식당 일에 나간 사이 준서의 등하원을 도맡으셨고 서툰 솜씨로 아이 간식을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쉴 틈 없이 서서 뜨거운 뚝배기와 무거운 쟁반을 날랐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아들 준서를 생각하며 그리고 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신 아버님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마음과 달랐습니다. 하루하루 혹사당한 제 몸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뻐근한 정도였지만 곧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으로 번졌습니다. 밤이 되면 통증은 더욱 심해져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진통제를 한 움큼씩 삼켜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제 몸은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지독한 허리 통증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허리를 칼로 에는 듯한 통증에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어떻게든 자세를 바꿔보려 했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끔찍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걱정스러운 얼굴의 아버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예, 또 허리가 아픈 게냐? 얼굴이 아주 종이장 같구나. 아, 아버님, 괜찮아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어서 주무세요. 저는 황급히 괜찮은 척하며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제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제 곁에 조용히 앉아 한참을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제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무언가 깊이 고민하시던 아버님께서 마침내 결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리 엎드려 보거라. 네,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엎드리라니요. 내가 젊었을 적에 사람 몸 만지는 법을 좀 배웠다. 병원 갈 시간도 없는 애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잔말 말고 어서. 아버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그것도 시아버지 앞에서 몸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꿰뚫어보는 듯한 아버님의 진지한 눈빛과 무엇보다 저를 집어삼킬 듯한 통증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침대 위에 엎드렸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아버님의 기척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긴장감에 몸이 돌처럼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바로 그때 크고 따뜻한 손이 제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힘 빼거라. 몸에 힘을 줘야 할 때가 있고 온전히 빼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몸에 들어간 힘을 빼려 애썼습니다. 아버님의 손가락이 뭉쳐있던 제 승모근을 꾹 눌렀습니다. 악!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시원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혈관이 뚫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돌덩이처럼 굳어있구나. 이러니 매일 밤 잠을 설칠 수밖에. 아버님의 손길은 단순한 주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숙련된 장인이 나무의 결을 읽듯 제 몸속 근육의 흐름과 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척추뼈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양옆의 기립근을 따라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뭉쳐있던 근육들이 비명을 지르며 풀려나는 감각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극심한 고통은 점차 기분 좋은 시원함으로 그리고 이내 따뜻한 온기로 변해갔습니다. 아버님의 손은 어깨에서 등으로, 등에서 허리로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통증의 근원지였던
허리 부위에 그의 넓은 손바닥이 닿았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던 허리 근육이 그의 손길 아래에서 부드러운 찰흙처럼 이완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버님은 한마디 말도 없이 오직 제 몸의 반응에만 집중하며 누르고 문지르고 풀어주기를 반복했습니다. 고된 노동과 사무치는 슬픔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제 몸이 그의 따뜻한 손길 아래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무언가 낯선 감정이 얼음 풀리듯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나 편안함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누군가의 다정한 손길이 주는 위로, 그리고 그 위로를 주는 대상이 하필이면 시아버지라는 사실에서 오는 극심한 혼란스러움과 수치심.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이 제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허리를 지나 엉덩이 윗부분에 뭉친 근육에 닿았을 때 제 몸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움찔했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반응이었습니다. 힘 빼거라. 여긴 허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아주 중요한 근육이다. 여기가 풀려야 허리가 편해진다. 아버님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평온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는 다시 힘을 뺐지만 제 심장은 제멋대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치료 행위일 뿐 그의 손길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제 몸은 어리석게도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이 통증으로 인한 식은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 인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통증 없이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조차 저는 아버님의 단단하고 따뜻했던 손길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 얼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치료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날 이후 아버님의 치료는 거의 매일 밤에 의식이 되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준서를 재우고 나면 아버님은 어김없이 제 방문을 노크하셨습니다. 서윤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이리 와서 좀 눕거라. 처음 며칠은 아니에요, 아버님. 이제 괜찮아요. 라며 사양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완고하셨습니다. 내 몸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준서 어미의 몸이기도 하다. 내가 네 남편, 내 아들놈한테 약속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모자를 지켜주겠다고. 이건 내가 그 약속을 지키는 나만의 방식이다. 아들의 이름을 꺼내시는 아버님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몸이 먼저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달린 몸은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의 전문적인 치료를 갈망했습니다. 치료는 날이 갈수록 더 체계적이고 깊어졌습니다. 등과 허리를 넘어 아버님의 손길은 딱딱하게 굳은 종아리 근육과 무거운 짐을 옮기느라 뻐근해진 허벅지까지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얇은 티셔츠와 바지를 입은 채로 받았지만 며칠 뒤 아버님께서 처음 보는 작은 병을 들고 오셨습니다. 병 안에는 짙은 갈색의 액체가 담겨 있었고 은은한 약초 향기가 났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약초를 달여 만든 기름이다. 이걸 바르고 해야 근육 깊은 곳까지 열이 전달되어 효과가 좋다. 옷 위로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 저는 망설였습니다. 기름을 바르려면 맨살이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아버님은 등을 돌리고 앉으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되면 말하거라. 서두를 것 없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제 안의 윤리의식과 제 몸의 고통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고통이 이겼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조심스럽게 상의를 벗어 한쪽에 둔 뒤 큰 수건으로 상체를 감싸고 엎드렸습니다. 아버님, 다 됐어요. 따뜻하게 데운 기름이 제 등에 부어지고
아버님의 손이 그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옷 위로 느껴지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렬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의 넓은 손바닥 전체가 제 피부에 빈틈없이 밀착되어 근육의 가장 깊은 심부까지 뜨거운 열기를 전달했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그 미끄러운 감촉, 은은한 약초향과 뒤섞인 아버님의 희미한 채취, 그 모든 것이 제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 차려, 이서윤. 이건 치료야. 다른 생각은 절대 하지 마. 속으로 수없이 주문을 외웠지만 제 몸은 정직한 배신자처럼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의 손이 날개뼈 사이에 뭉친 곳을 지날 때 찌릿한 통증과 함께 야릇한 쾌감 같은 것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허리의 잘록한 곡선을 따라 그의 손이 유려하게 움직일 때면 저도 모르게 허리를 비틀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때때로 그의 손길이 잠시 멈추고 제 몸 위로 그의 나지막한 숨결이 느껴질 때면 제 심장은 발칵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금지된 감정이며 죽은 남편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송구함, 그리고 제멋대로 반응하는 제 몸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여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저는 이 위험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 아래에서 제 몸의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그와 함께 마음의 상처마저 조금씩 치유되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웃는 법조차 잊어버렸던 제가 그의 치료를 받으며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동료들은 서윤 씨, 요즘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폈네라며 묻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뜨끔해서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치료는 복부와 가슴 앞쪽의 근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늘 몸을 웅크리고 일해서 앞쪽 근육도 잔뜩 수축되어 있다. 여길 제대로 풀어주지 않으면 허리 통증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어. 저는 차마 똑바로 눕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제 마음을 아셨는지 아버님은 큰 수건 한 장을 더 가져와 제 가슴 위를 조심스럽게 덮어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지금 의사의 마음이다. 내 눈에 너는 그저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만 보일 뿐이다. 의사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마법처럼 조금 안심하고 천천히 돌아누웠습니다. 아버님은 두꺼운 수건 위로 뭉쳐있던 복부와 쇄골 아래 근육들을 세심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고 조금의 동요도 없었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그의 진지한 얼굴을 보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자 청각과 촉각, 후각이 몇 배나 더 예민하게 살아났습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 약초 기름 냄새, 그리고 제 몸 위를 신중하게 움직이는 그의 손의 압력까지 그 모든 것이 제 안에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정말 미쳐버린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상처 입은 영혼이 기댈 곳을 찾는 본능적인 몸부림일까요? 저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당신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부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지금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던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아버님은 잠시 동네 마실을 나가셨고 저는 거실에서 준서와 블록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준서가 장난감 자동차를 소파 깊숙한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엄마, 빼주세요. 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 제가 손을 뻗어 틈을 더듬다. 손가락 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소파 쿠션을 드러내자 그곳에는 손때 묻은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무심코 노트를 펼쳐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노트 안에는 인체 근육과 골격이 그려진 해부도가 가득했고 그 옆에는 제가 알아볼 수도 없는 전문적인 의학 용어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의 거의 대부분은
바로 제 몸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환자 이서윤 32세, 며느리, 직업 식당 종업원, 주요 증상 만성 요통 및 견갑골 주변 근막 통증 증후군, 초기 진단 장시간 기림 및 불균형한 자세로 인한 척추측 만증 소견, 요추 4번, 5번 디스크 초기 증상, 강력히 의심됨, 방치 시 추간판 탈출증으로 발전 가능성 매우 높음, 치료 계획 1단계 척추 기립근 및 광배근 이완을 통한 후면부 긴장 완화, 2단계 대둔근 및 이상근 집중 이완을 통한 좌골신경 압박 해소, 3단계 복직근 및 장요근 이완을 통한 전후면 근육 밸런스 회복. 노트에는 제가 언제 어디가 아프다고 말했는지, 그날그날의 근육 상태는 어땠는지, 어떤 방식으로 치료했고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까지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골 어르신의 어깨너머로 배운 손주물음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환자에 대한 완벽하고 체계적인 임상기록지, 즉 차트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노트를 들고 멍하니 서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고 아버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제 손에 들린 노트를 보신 아버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뭐예요? 이게 다 뭐냐고요? 제 목소리는 배신감과 혼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에서 노트를 받아들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제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버님은 아주 오랫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태릉 선수촌에서 일했다. 국가대표 선수들을 관리하는 물리치료사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흙만 만지며 과수원을 하신 줄 알았던 아버님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들을 관리하는 물리치료사였다니요. 그때는 정말 일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내 손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부상을 치료해서 다시 필드에 내보낼 때의 그 보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지. 최고의 선수들을 관리한다는 자부심도 대단했고 아버님의 눈빛은 아련한 과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씻을 수 없는 사고가 있었다. 아버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시 아버님이 전담하던 유망한 체조 선수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발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모두가 출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밤낮으로 그 선수의 재활에 매달렸고 기적적으로 선수는 올림픽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지. 나 역시 내 실력에 대한 오만함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결선 경기 마지막 착지 동작에서 그 아이가 크게 넘어지고 말았다. 발목이 완전히 돌아갔지. 내가 무리하게 출전을 강행시킨 탓이었다. 내 헛된 욕심과 오만이 한창 피어날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거다. 그 사고로 그 선수는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고 당연히 은퇴했습니다. 아버님은 모든 책임을 지고 선수촌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30년 동안 아버님은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이 누군가를 망가뜨렸다는 끔찍한 트라우마가 그의 손을 묶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잊고 시골에 내려와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 널 보고 있자니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었다. 내 허리는 전문가인 내 눈에 훤히 보였어. 그냥 두면 얼마 안 가 터져나올 시한폭탄 같은 상태였지. 지훈이도 없는데 너까지 아파서 쓰러지면 우리 준서는 어떡하냐. 그래서 다락방에 처박아 뒀던 이 낡은 노트를 다시 펼친 거다. 30년 만의 말이다. 아버님의 눈가에는 어느새 희미한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네가 오해하고 불편해할까봐 차마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너에게 혼란을 준 것 같구나. 정말 미안하다, 서윤아. 모든 진실을 듣고 난 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졌던 부끄럽고 더러운 감정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송스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의 손길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가 세상에 남겨진 며느리와 손자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약속의 이행이었고, 깊은 상처를 안고 살던 한 남자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와 거실 바닥을 적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 안에는 어색함도 부끄러움도 혼란도 없었습니다. 저는 온전히 그를 믿는 환자가 되었고, 아버님은 최고의 실력을 가진 치료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치유하며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따뜻한 시선으로만 봐주지 않았습니다. 시골의 작은 동네에서 젊은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한 지붕 아래 사는 모습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좋은 가십거리였습니다. 글쎄, 그 집 말이야.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사람도 있다더라. 쯧쯧,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젊은 나이에 혼자 됐다고 시아버지랑. 보기 흉하네. 시장에서, 목욕탕에서, 동네 어귀에서 사람들은 저희를 향해 수군거렸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흉측한 괴물이 되어 저희를 핥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 날카로운 시선과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가장 순수해야 할 아들 준서에게서 터졌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준서가 제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왜 우냐고 묻는 제게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엄마랑 할아버지랑 결혼했다고 놀렸어. 이상한 사이랬어. 아이의 해맑은 얼굴에 드리워진 짙은 그늘을 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른들의 더러운 혀가 제 아들에게까지 상처를 준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숨죽이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도망치듯 떠나야 하느냐. 진실은 가만히 있는다고 밝혀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세상에 외쳐야 하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버님은 저를 데리고 동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경로당으로 향하셨습니다. 수십 개의 눈이 의심과 호기심을 담아 저희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아버님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어르신들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버님은 자신의 과거 경력과 며느리인 저를 치료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 그리고 떠도는 소문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에 대해 담담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평소 허리 디스크로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시던 경로당 회장님께서 앞으로 나서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영감, 말이 너무 길어. 그 실력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디 이 늙은이 허리 한번 고쳐보시게. 그럼 다들 믿어주지 않겠나? 그것은 시험이자 동시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아버님은 회장님을 의자에 앉히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의 상태를 손으로 몇 번 만져보는 것만으로 정확하게 진단해냈습니다. 회장님은 요추 3번과 4번 사이가 심하게 눌려 있으시군요. 왼쪽 다리가 저린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짧지만 강렬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의 손이 몇 번 움직이자 회장님의 입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허, 이거 참 시원하구먼. 잠시 후 아버님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선 회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허리를 매만졌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지팡이 없이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경로당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그 기적 같은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의 모든 흉흉한 소문은 봄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공주의 슈바이처, 신의 손박, 영감이라는 새로운 별명이 아버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어떤 거짓보다 강하다는 것을 저는 그날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버님의 명성은 입소문을 타고 공주 시내를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허름한 저희 집 문턱은 아버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다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손님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30년 전 아버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체조 선수, 이제는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된 김동현 씨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아버님과 중년의 신사가 된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들의 눈빛 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김동현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아버님 앞에 다가와 쿵 소리가 나도록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찾아뵈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넘어진 건 선생님의 치료 탓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금지된 약물에 손을 댔었습니다. 메달에 대한 중압감과 욕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고, 경기 당일 약물 부작용으로 몸의 감각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무리한 착지로 척추를 다칠 뻔했는데 선생님께서 완벽하게 재활시켜 주신 발목 근육이 충격을 흡수해 준 덕분에 선수 생명은 끝났어도 남은 인생은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선생님은 제 선수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을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그 사실을 이 비겁한 놈은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동현 감독은 오열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아버님을 짓눌러왔던 죄책감의 실체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억압에서 풀려나는 자유와 구원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무릎 꿇은 그를 일으켜 세워 부둥켜 안았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라도 와주어서 정말 고맙다. 두 남자의 뜨거운 화해를 지켜보던 제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님의 상처가, 그리고 저의 상처 역시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삶에는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세상과 나누기로 결심하시고 공주 시내에 작은 물리치료실을 여셨습니다. 선우 재활치료원. 간판을 다는 날 아버님은 잃어버렸던 30년의 세월을 보상받은 청년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치료실은 매일같이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아버님은 자신의 손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선물하며 진정한 행복을 되찾으셨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의 정성 어린 치료 덕분에 제 몸은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마음의 상처도 깨끗이 아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준서의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작은 아동도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강태우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하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모든 과거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고 아버님을 자신의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고 마침내 하나의 가족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얼마 전 저희는 가까운 분들만 모시고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버님께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시며 귓가에 속삭이셨습니다. 서윤아, 내 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 지훈이 목까지 2배로 행복해야 한다. 이제 저희 집에는 저와 다정한 남편 태우 씨, 사랑스러운 아들 준서와 딸 서연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할아버지이자 아버님이 함께 삽니다. 때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때로는 의사와 환자로 만났던 우리의 인연은 이제는 아버지와 딸이라는 이름으로 피보다 진한 사랑과 이해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보듬을 때 비로소 꽃으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당신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치유와 행복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하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계속해서 살아갈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